리얼리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비교해서 책을 써보자. 그러니까 준비했던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사실 현대 사상사라는 책을 처음 쓸 때는 그렇게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두 개 위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원래 이제 현대 사상사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절판이 돼가지고요. 새로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고 하길래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책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계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사성이 더 강하고요. 차이나 대립보다는 유사성이 더 강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쭉 부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에 대립되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리얼리즘 계열의 이제 예술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사조들이 여기에 자연주의, 사실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리얼리즘 계열의 미학 사상하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계열의 미학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사상의 커다란 두 줄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이제 리얼리즘이 있고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낭만주의 계열인데요. 낭만주의 계열이 있고요. 이 낭만주의의 이 계열에 이제 모더니즘이 있고 20세기 초반에 또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뤘으니까 이 리얼리즘 계열도 같이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이 책에서 같이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주로 리얼리즘 계열의 이제 사상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그런 이제 미학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면은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목잘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당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학교에서는 미학 교수가 따로 없어서 이참에 그냥 내가 미학까지 담당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학하는 쪽에 불문학과나 국문과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미학 강의를 이제 대학원에서 오래 했는데 사실 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이 책을 팔아야 장사가 되니까요. 근데 제목은 아는 척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친근한 그런 걸 붙였습니다만 책 내용을 딱 펼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겁니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학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이제 교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기 자주적인 공동체 같은 책은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었는데 이 책은 제가 만든 책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그런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나눠줄 수 없네요. 사진부터 있는 것 같아요.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였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강의를 하는데 리얼리즘 계열의 이제 쪽보다는 아무래도 두 개 비중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쪽 기준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학이나 예술에서 리얼리즘이 어떻게 보면 큰 주류가 아니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큰 줄기가 있었다면 마치 덩굴처럼 그 나무 줄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부차적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리얼리즘을 그렇게 소홀히 나누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불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리얼리즘 계열보다 저는 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쪽 그런 예술을 더 좋아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어릴 때 니체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니체적인 영향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좀 좋아하는 쪽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좀 더 강의해서 이 책도 이제 중점이 주로 거기에 놓여 있고요. 강의도 그걸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양해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일 먼저 아무래도 리얼리즘이 문학예술 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 리얼리즘에 대해서 좀 오늘 첫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얼리즘의 미학을 이제 다루는데요. 주로 사상적으로 20세기 초반뿐만 아니라 중반에 특히 이제 막스주의 계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가 있습니다. 카치라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요. 헝가리 그런 사상가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 헝가리 말을 잘 몰라가지고요. 발음대로 읽으면 이게 루카스가 되거든요. 루카스. 루카치. C-L-U-C-H C-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그냥 루카스 이렇게 읽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일반화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회주의, 특히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연관해가지고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론, 미학사상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이론가 가운데는 루카치의 미학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독립시켜서 루카치의 그런 미학 이론과 대립시켜서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루카치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학을 대표하는 그런 사상가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자, 오늘은 이 루카치를 중심으로 해서 리얼리즘 미학을 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만든 자료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지를 보면 맨 처음에 예술의 의미나 뭐 가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우리의 좀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물질적 풍요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 풍요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물질적 풍요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느 날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임금님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 물질 풍요 때문에 더 이상 혁명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물질 풍요냐? 그 사람이 물론 농담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다라고 해요. 한 가지는 자동차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바람 쐬고 동해에 갔다가 남해에 갔다가 과거 임금님이 그렇게 했겠느냐?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물질풍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좀 놀라지 마십시오. 네, 사우나랍니다. 사우나 속에 이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좀 흘리게 되면은 그만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우나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이 불만도 다 제거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한 가지 뭐겠습니까? 이 형성이 안 일어나는 세 가지 물질적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영화입니다. 시시때때로 무슨 고민과 절망이 있으면 항상 볼 수 있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물질적 풍요에 관한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못지않게 또 정치적 풍요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사실 물적 풍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나 아니면 이 한강가에서 그냥 산보를 하나 이 기쁨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기쁨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 친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음악만 듣는데요. 그러고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기쁨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은 먹는 거는 저보다 훨씬 못 먹어요. 그러나 이 음악을 즐기는 데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하니까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 알 수 없는 경험, 알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물질적 풍요, 못지않은 어떤 정신적 풍요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예술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같아요. 저는 한때 건축이라고 하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잠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눈을 감고 이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건축을 알면서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얼마나 많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마다 제가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건물이 다 똑같이 획일적인 모더니즘 건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가 얘기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획일적인 건물처럼 보이면 잘 보면은 다 100이면 100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했더니 창문 모양이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획일적인 건물입니다만 창문 모양은 진짜 100 건물이면은 100이나 다 서로 다르다. 그 창문을 디자인하는데 나름대로 예술가가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요. 창문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내 삶이 굉장히 좀 풍부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술가라서 예술을 직접 만들지 못하지만 예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느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또 어떤 누구의 삶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 앞에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얘기했던 또 두 개의 차이부터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리얼리즘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속에 여러 가지 사조들이 포함되어 있죠. 19세기 말에는 자연주의라는 사조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는 19세기 중엽에는 사실주의라는 그런 사조도 있고요. 또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사조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반면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그 예술 사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18세기 초반에는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요.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부활하면서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예술 사조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20세기 중반에 가면 이제 아방가르드주의가 나타나고요. 20세기 후반에 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등장했어요. 이 리얼리즘 계열과 모더니즘 계열, 낭만주의 계열 이 두 가지 예술 사조가 예술사에서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흐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런 예술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예술은 현실을 모방한다 또는 현실을 반영한다 라는 그런 주장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묘사한다, 소설한다 그런 개념 같아요. 우리가 많은 예술품들을 보면은 이런 리얼리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그림으로 이 그렸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불을 한번 꺼보세요. 네. 무슨 그림인지 진단이 갑니까? 제목은 제리코라는 19세기 초반의 화가이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인데요. 메두사의 엠목이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금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서도 뭘 그린가를 알 수가 있겠죠. 배가 난판했고요. 그 난판선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침내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배가 지나간 것을 보고 손을 흔들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제리코가. 이게 그려진 게 1819년인데요. 1816년에 프랑스의 일선의 이민들이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제 이민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난파를 하게 되었는데요. 세월하고 조금 비슷해요. 선장들이 뗏목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승객들은 내버리고 자기들만 저 뗏목을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그걸 이제 승객들이 이제 미리 알고 이런 빼앗아서 간신히 저 배를 타고 이제 빠져나갔는데요. 당시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 한 149명이나 15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10분의 1, 15명 정도인데요. 저 숫자를 해보면 꼭 15명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한 열흘간 표류를 했는데요. 먹고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소문입니다만은 인육을 먹었다라는 그런 소문도 나도는 건데요. 저 그림에다 보면은 약간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열흘간 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절망에 빠졌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신에게 기원을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메시아적인 기대에 빠졌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마다 느끼고 있었을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 이제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려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이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은 절망에 빠져 있고요. 이제 갈수록 뭔가 희망에 가까워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지막에는 마침내 지나가는 어떤 배를 발견하고요. 그야말로 살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에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죠.
모습 자체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작가가 다시 그려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런 그림들이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예술이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다, 반영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당장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묘사하고 그대로 반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예술가가 여러분들이 뭐 자기 친구 얼굴을 이렇게 그려라고 하면 똑바로 그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가가 자기 친구의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탁월한 기술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 탁월한 기술 때문에 예술이 예술 작품이다.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 그러니까 현실을 그야말로 똑같이 묘사 내지 반영을 하기만 하면 가장 탁월한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리죠.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아니면은 이 카메라로 현실을 그대로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야말로 현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들이 오늘날 발전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 예술가들이 했던 예술적인 그런 작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리얼리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의미, 예술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현실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기술적 탁월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치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뭐겠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현실을 그대로 모사함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진실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의 어떤 진실, 인간의 진실된 어떤 감정이라든가 현실의 진짜 진정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과 포괄적으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결국 이런 예술들이 그려낸 것은 진실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고 예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현실을 그대로 뺏겨내는 기술적인 탁월성이 아니라 현실이 가지고 있는 감춰져 있는 진실의 모습, 그것을 드러냈을 때 진짜 예술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진실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자기가 술 먹고 어릴 때 보면은 토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토해놓고 토한 걸 한 번도 쳐다본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가 아는 시인 중에 한 사람 중에 시 가운데는 이런 시가 있어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콩나물 몇 개가 들어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적어놓은 그런 시인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 자체 내용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읽다 보면 붙어가 라는 그런 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포장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진실을 밝혀준 거다. 라고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런 시인은 진짜 진실을 밝혀준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바로 이런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진실을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되죠. 아, 나도 저런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뭘까요? 현실에 대해서 그 예술가 그려놓은 그런 삶을 보고 세상을 인식하고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동과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켜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예술가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리얼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도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을 모방하는 거다. 근데 모방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실을,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진실을 드러내준다면은 단지 우리가 진실을 깨달았다. 과학적 인식에 그친 건 아니죠. 이 진실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거예요. 이런 현실이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것과 투쟁을 해야 되겠지. 또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 라는 어떤 삶 자체를, 행동 자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리얼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호가 대립 때는 모더니즘 계열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술적인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모더니즘 예술의 그림이 굉장히 많죠. 낭만주의부터 시작해서 모더니즘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예술들은 대체로 본다면 예술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뭔가 인간의 감정을 이게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작품으로 예술로 삼고 있는 게 음악입니다. 근데 음악은 이렇게 보면은 무언가 현실을 묘사한다든가 대상을 그려낸 건 아니죠. 물론 옛날에 표지음악 이런 것이 있어서 바람 부는 소리도 묘사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우는 소리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표지음악 이런 것들은 대체로 사라지고요. 어느 날 음악은 도대체 그 음악을 들어서는 무엇을 그려내는지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전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도미솔이고 랩하고 이런 거죠. 제가 아는 게 그냥 그밖에 없습니다. 음악에서 도미솔하고 랩하라 장자하고 단자. 그런데 도미솔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죠.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랩하라 하면은 똑같은 음악인데요. 이상하게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래서 단자라고 그러죠. 음악은 이처럼 현실을 묘사하거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인간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감정에게 인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쁨을 불러일으켜낼 수도 있고요, 슬픔을 불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음악의 상태에 모든 예술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예술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단과 기법을 통해서 잘만 하면은 현실을 묘사하거나 그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고 심지어는 인간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모더니즘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인간 자체를 기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예술이 인간을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모더니 예술가들은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충격을 준다, 또는 인간의 경악감을 준다. 그래서 충격과 경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 유명한 그 현실주의자가 제공들 위에 우산대를 올려놨다 그러죠. 그게 도대체 왜 예술이 되느냐? 제공대 위에 우산대를 올려놓으면 인간에게 어떤 충격을 준다. 그러면서 인간 자신의 어떤 감정을 바꿔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뭔가 인간의 감정을 바꿔낼 수 있는 이 힘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모더니즘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감정을 바꿔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고민했던 문제가 그런 문제죠. 음악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니까요. 음악은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음악처럼 강한 힘이 없죠. 뭐 수많은 이 구호를 외치더라도 노래 하나 부르면은 시대의 물결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힘이 그래요. 심지어 음악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외국어로 노래를 불러도 노랫말을 불러도 우리는 몰라도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바꿔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악은 어떻게 인간을 바꿔낼 수 있습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아는 두 가지 레파라와 도미소리죠. 음악은 도미소리라는 음의 배치, 음을 도와 미와 소리라는 그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뭔가 인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 있어요. 반면 레파라라는 방식으로 음의 간격이 다르죠. 레파라, 도미소리, 미치와 간격이 다른데요. 이것이 다르게 배치되면은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죠. 예술이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체를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을 시키면은 어떤 감정이 나오고요.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키면은 다른 감정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을 보자.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결합시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빨간색하고 태극기 느낌이 어때요? 거기다 이제 흰색 같이 넣으면 돼요.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러시아인가요? 러시아 상당히 기독교적인 러시아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반면에 프랑스 국기는 뭡니까? 빨강, 흰색, 파란색, 프랑스 국기는 어떻게 되죠? 독일 국기는 아닌데? 적흑황인데? 적흑황. 독일 국기는 검은색, 흑황색, 그리고 적흑황, 빨간색. 이게 독일 국기예요. 느낌이 다 다르죠. 색깔을 어떻게 배치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슬픔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음악의 그런 도미술과 레파라 이 방식과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미술가들이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했을 때 출현한 것이 그 유명한 소위 추상미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미술 이렇게 해서 정립을 한 거예요. 이런 음악적인 방식을 미술가들이 도입하면서 모더니즘이 출현하고요. 또 문학한 시를 쓴 사람들이 음악적 방법을 끌어들이면서 상인주의라는 이런 문학이 출현하고요. 어쨌든 이런 음악적 방식,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시키고 조화시키고 관계를 맺게 만든다면 새로운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소위 모더니즘의 예술적 기법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모더니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그저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인간을 기쁘게 만드는 걸로 충분한가?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20대 저야 많은 모더니즘 예술가들 보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카소 같은 사람은 프랑스 공산당에 장원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무정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예술을 철학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리얼리즘이나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모더니즘이나 이런 방식으로 예술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술을 통해서 먼저 인간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을 바꾼 다음에 비로소 사회혁명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술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꾸고 나중에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술을 추구해 놨던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우리의 관점을 이끌어서 우리는 아방가르드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방가르드주의. 아방가르드란 말 자체로 전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전이. 예술이 전이라는 사회 혁명을 이끌을 때 맨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아방가르드다. 그래서 예술 자체를 바꾸면은 예술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 상당히 혁명적인 이런 관점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술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얼리즘 쪽이고요. 하나는 이제 모더니즘 쪽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강조점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리얼리즘 쪽이 되면은 아무래도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소재를 우리에게 전해주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런 어떤 주제를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요. 반면 이제 어딘지 기쁨은 예술의 어떤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예술의 기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술가 되죠. 그래서 하나는 내용을 주로 문제 삼고요. 하나는 주로 형식을 주로 문제 삼는 그런 이제 커다란 흐름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혹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미리 받고 진행하죠. 이해가 됩니까?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차이? 근데 모더니즘에 대한 그 해석을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 선생님. 네. 근데 그건 결과적 해석인가요? 원래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런 걸 태동할 때부터 좀. 모더니즘이 출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음악이 그때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더니즘에 있어서 추상화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간딘스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추상화를 기여시켰는데요.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항상 이 사람이 염두에 둔 게 미술이 음악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 음악의 방법을 미술에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 그 얘기가 사실은 판진스키가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20세기 초 모더니스트가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음악적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나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참 신기한 얘기죠. 그죠? 음악이 뭘 묘사하지도 않고 뭘 그려내지도 않는데 인간을 슬픔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그 기법들을 연구했는데요. 그럼 음악에서도 모더니즘하고 리얼리즘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순수 음악에서 보면 종교음악, 사회를 풍자한 음악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순수 음악에서 예술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기준으로서 바로 그 점에서 나누어지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나눠주는 기준이 된다. 이 모더니즘에 관해서 좀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더니즘은 아주 순수예술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거기 관해서 이 사실 많은 모더니즘 예술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예술적인 의식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라든가 간세스키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더 이상 막스주의와 같이 과학적 또는 이성적인 방법으로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봤고요. 오히려 예술적인 직관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혁명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예술이 뭔가 사회혁명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과학적인 인식보다도 더 커다란 역할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더 나가서 자기들은 비록 시위대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이런 물질적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은 자기들의 예술 자체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을 자체로서 어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반고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 자체가 인간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림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의식과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결코 순수 예술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니스트들이 순수 예술가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모더니즘이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어떤 혁명적 의식을 가지고 그런 예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얼리즘에서 얘기하는 진실과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힘으로서의 예술 그것과 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이것도 지향은 같다는 거잖아요. 지향은 아마 근본적으로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런 의식이, 혁명적인 의식이 있었거든요. 단지 이제 그것에 도달하는 방식을 리얼리즘 쪽과 모더니즘 쪽은 좀 다르게 하냐. 리얼리즘 쪽은 인간에게 감동적인 어떤 모습, 현실이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예술이 무엇을 전해주는지 내용이 굉장히 강조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예술은 인간을 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직접 만드는 인간에게 흥분을 하도록 만들고요. 인간이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고요. 예술적인 것 자체를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진실 없어. 진실 없어. 그죠? 방향성이 없잖아요. 감정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이 감정을 이제 슬픔이나 기쁨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런 슬픔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 물론 이제 배경이 되죠. 감정도 사회 현실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맞게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예술적인 수단과 기법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만드는.
음악에 무조음악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거기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까지 잘 이해 못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예술이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예술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그 파치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본격적으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